네, 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이 주식 불황의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꽤 긴 시간 갈 길을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이 금보다 올라서 디지털금의 위험을 보여주나 싶더니 다시 박스권 행보입니다. 그런데 일희일비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나 이 변수가 많은데요. 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트코인 전략 한번 짜보죠.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고란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봬요. 그렇죠? 그런가요? 요즘 네. 또 워낙 주식이 불황이니까 주식 위주로 또 뭔가 다 쏠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금도 좀 이 비트코인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으로 많이 쏠리면서 또 그런 현상들이 좀 장기화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란 사태도 있었지만요. 비트코인에 있는 자금이 주식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에서 조금 돈이 빠지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그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에 더 이상 돈이 안 오는 현상이 이제 빚어지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데 국내만 놓고 보니까 이제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하고 금융감독원이 반기에 한 번씩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25년 하반기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봤더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우리의 코인 시가총액이 87조 정도 되거든요. 상반기에 비해서 8%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유를 보자면 네. 당연히 시장이 뭐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주목하는 건 거래 규모입니다. 거래 규모. 이게 5조 4천억이에요. 네. 상반기에 6조 4천억이니까 15%나 줄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를 놓고 보자면 네. 사실 하반기도 그 3분기와 4분기가 또 분위기가 다를 텐데 우리 시장이 언제부터 올랐나 이렇게 좀 되짚어 보자면 사실 2025년 초반에는 국장 별로 인기 없다가 맞아요. 네, 맞아요. 가을 들어서면서 갑자기 불을 뿜기 시작하던 연말로 다가올수록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3분기, 4분기 보자면 아마 3분기에는 그래도 꽤 거래가 됐다가 이제 4분기에는 아무래도 다들 이제 국장하러 가시지 않았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거래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 중심으로 더군다나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된 알트코인은 정말 맥을 못 쳤던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은 근데 우리 시장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글로벌 이제 머니 무브나 아니면은 고래들의 매도 그리고 그에 따른 기관 투자자 유입 자금이 안 들어온다 때문에 이제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 계정만 놓고 보자면 사실 뭐 1,100만 개를 넘을 정도로 계정 자체는 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 줄었고, 네. 근데 제가 약간 주목하는 부분이 원화 예치금은 8조 1천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31% 늘었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되려나요? 제가 보기에 그냥 이거는 거기 해석은 없습니다. 네, 보도자료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들고 있는 코인을 떨어지면 더 이상 못 참겠다. 팔았어. 판 다음에 뭘 살 거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돈을 빼든가. 근데 예치금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래도 약간 코인 투자를 하겠다는 미련이 남아서 뭔가를 사고 싶은데 시장이 별로 안 좋아. 그냥 두는 거구나. 그래서 두는 거죠. 그쵸? 게다가 그냥 두는 게 뭔가 이점이 뭐냐면 웬만한 수시 입출금 통장, 은행에서 파는 파킹 통장보다 그냥 빗썸이나 업비트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더 줍니다. 그래요? 네, 더 줘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나는 코인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나는 수시 입출금에 그냥 넣어두는 거 파킹 통장처럼 쓰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각 금융기관마다 상품 구조가 다르지만 맞아요. 상한이 있어요. 뭐 300만 원 한도에서 뭐 2% 몇 수시 개월. 입출금. 맞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그 한도가 없어요. 그냥 예치만 해두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자가 2%가 넘었던 것 같은데 수시 입출금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다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하는 분들 가운데 코인 투자 너무 지겨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라고 팔았어. 근데 막상 보니까 투자할 코인은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이제 돈을 빼자니까 코인 시장에도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해서 돈을 놔두는데 게다가 예치금 이자도 준다라고 하니까 아마 워낙 예치금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기는 네, 하겠어요. 맞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 이것도 저는 그래서 굳이 코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파킹 통장에 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자체가 좀 낮은 경우도 있고 한도가 뭐 300만 원까지, 맞아요. 500만 원까지 한도가 좀 제한된 경우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여기다 예수금을 넣어두시면 이자 더 받는다.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란 사태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안전자산으로 속하는 금보다 바짝 올라가지고 네네. 변하나? 막 이랬는데 또 그게 또 흐르더니 지금은 오히려 박스권으로 쭉 가거든요. 이게 뭐
계속 이러려나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질문을 받고 이제 찾아봤는데, 금이 왜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강하다. 전쟁 나면 금부터 찾지 않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래 왔잖아요. 네. 그쵸? 근데 실제로 앞서서 있었던 여러 지정학적 위기 케이스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도 막상 그런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하고 나면 금값이 떨어집니다. 직후에는. 그런데 그 지정학적 위기 발발 이전에 네. 야, 불안해. 뭔가 날 것 같아. 이런 공포감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매수세가 올리면서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봤을 때 전쟁이 진작 발발하고 나니까 2월 28일 이후에 주요 자산군별 제가 수익률을 다 봤거든요. 네. 놀랍게도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좀 되게 놀랍긴 했어요. 네. 그쵸? 2월 28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자산이, 성과가 안 좋은 자산이 은이었어요. 네. 은. 그리고 금이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15% 그러니까요. 금 같은 경우 이렇거든요.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통념과는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전에는 오르다가 막상 이 일이 터지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런 말 많이 했죠.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금에 대한 뭐랄까 건전한 수요에 더해서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면서 좀 소위 말하는 그 오버슈팅된 감이 있었거든요. 그 오버슈팅된 게 중국 쪽 투기 자금 빠지고 뭐 CME에서 증거금 올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그 2월 초였나요? 갑자기 금값이 11% 폭락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한번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였던 데다가 그리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쟁 발발 이후입니다. 일단 전쟁 발발 이전에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금을 1월하고 2월에 팔았대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재를 받고 있어서 달러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로 이제 결제하고 이러는데 이게 위안화로 결제하고 하는 데 보니까 위안화가 굉장히 귀한 돈인데 이걸 이제 다 쓰면은 더 이상 뭔가 국제 거래에서 뭔가를 물건을 사오고 할 때 쓸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을 팔아서 약간 그런 뭔가 필요한 현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러시아가 판 게 한 15톤 정도 되니까 15톤도 사실 상당히 많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러시아가 그걸 팔았던 일이 있었고 최근에 공개된 건 무려 전쟁 발발 이후 2주 동안 터키 중앙은행이 금을 60톤을 팔았대요. 그쵸, 네. 80억 달러치거든요. 상당히 많이 판 겁니다.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물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100톤 정도 되거든요. 터키가 그니까요. 60톤을 팔았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판 남겨놓고 거거든요.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그 굉장히 뭐랄까 미국의 약간 적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인식을 많은 중앙은행들한테 심어줬습니다. 왜냐? 러우 전쟁 터지고 나니까 미국이 그냥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을 다 동결시켜버린 거예요. 갑자기 남의 자산을 그냥 동결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미국의 뭔가 이런 제재로부터 독립적인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럼 그런 자산이 뭐가 있지? 했을 때 금을 택해서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금을 사서 모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터키여서 이제 금을 사서 모았는 건데, 그럼 터키 같은 경우에는 왜 금을 팔았을까를 보니까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갑자기 달러 강세 보이면서 환율이 막 치솟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면 터키는 저는 더 오죽할 것 같아요. 리라와 가치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뭔가 원유를 사올 때 더 달러를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원유 가격이 치솟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을 팔아서 원유 수입 대금 같은 걸 이제 마련을 했다라는 목적으로 터키가 금을 팔아서 어쨌든 간에 이 시장에서는 사실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갑자기 매도세가 많이 나온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 전에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조정을 받는 국면이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강세를 보였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강세의 이면을 보자면 좀 슬픈 사실은 뭐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 이미 너무 너무 많이 떨어진 수준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떨어질 룸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위기 발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 근데 비트코인을 보니까 디지털 금인데 가격도 이렇네? 나쁘지 않네? 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전쟁 발발 초기에는 강세를 보였으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이제 박스권에 들어섰다라고 했잖아요. 그 약간 시점을 보니까 이때 정확히 비트코인이 역시나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약세로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그 기점이 됐던 거는 뭘까요? 뭘까요? 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그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연결을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금이라는 뭐 별칭이 있지만 또 다른 또 별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라고 하거든요. 네.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약간 그 뭔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 하반기나 아니면은 이제 연말 뭔가 저것 좀 다시 경신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던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돈 푼다. 그렇죠. 특히 이제 5월에 연준 의장 바뀌잖아요. 이 양반 와가지고 이제 뭐 할까 케빈 허시 와가지고 금리 내리지 않겠니?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계속 내려라 하고 있는데 이제 파월이 못 내리겠다 버티고 있는 와중인데 5월 달에 의장 교체되고 나면 결국 그렇다고 물론 케빈 허시가 막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막 2%까지 내리고 막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파월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발발 이전에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한 연 2차례 정도 있었어요. 게다가 뭔가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나 연내 2차례 정도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근데 전쟁 발발 초기가 되니까 약간 2번 내리기 좀 쉽지 않겠는데?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전쟁이 장기화되고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유가가 치솟고 나니까 금리 인하 연내 없다. 라는 공포심이 이제 시장에 나타난 그쵸.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 이루어지나 봤더니 그러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 7월이 돼서야 한 번 인하할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내년 12월이 돼서야 한 번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보자면 심지어는 올해 9월에 금리를 동결이 60이고요. 인상이 40%입니다. 그건 진짜 큰 것 같긴 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칫하다간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네라는 공포감이 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큰 조정을 겪고 나서 팔 사람들은 판 덕분인지 어쨌든 더 떨어지진 않고요. 네.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도 보니까 뭐 7만 달러 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내려가서 7만 8천 정도 오면 6만 8천 정도 오면 조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괜찮나 싶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다가 다시 좀 올라가서 뭐 한 7만 1천, 2천 되고 나면 또 약간 전쟁 공포감 또 들면서 또 내려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또 하나 긍정 신호를 하나 찾자면 아까 예수금도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 패닉셀이 없다는 것도 맞아요. 이미 팔 사람들 투자자들이 그거를 좀 기대해서 맞아요. 예수금에 좀 뒀나? 이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때 아마 10월 10일 대청산 사태가 코인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나오고 나서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약간 고래들도 많이 팔고 팔 사람들은 이미 다 약간 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장에 이제 매도 압력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자면 좀 하방을 좀 받쳐주는 요인이 돼서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거지 오른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오르려면 고래들이 좀 덤벼들어야 되지 않아요? 또 고래가 지금 많이 거래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때요? 고래도 지금 이제 그런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2023년인가? 이후에 뭐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들이 좀 손을 대줘야 좀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고래분들도 이제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선뜻 나서기에는 좀 불안한 게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 좀 됐나 하면은 아니고 또 말 바뀌고 이러니까 가늠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사리 움직이기 쉽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고래나 전통 고래 같은 그런 고래들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뭐 고래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자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 전쟁이 나면 어디까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경기가 어디까지 박살나고 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자금 유입세도 사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이제 강세를 보였던 국면에 보자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를 나타냈었거든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과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양수라고 하는 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만약에 코베 프리미엄이 양수다라는 얘기는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통해서 뭔가 사려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코인베이스를 주로 거래하는 건 기관들이거든요. 미국 기관들. 그러니까 미국 기관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거라서 사실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다 미국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18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중국계 코인들 막 강세를 그쵸, 보였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완전 이제 미국계로 바뀌어서 미국 쪽 자금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좀 강세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장이 좀 비트코인이 분위기 좋았을 때 보자면 콜베 프리미엄이 양수를 기록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음수로 돌아섰어요. 네. 이제 기관들도 섣불리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가오는 주말 당장 지금 기준으로 내일이죠. 주말에 이제 변수들이 또 많이 있어요. 진짜. 일단은 28일에 그 옵션 만기도 있고요. 대규모.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또 연장해 놓기는 했지만 깜짝 휴전 가능성을 언급할 수도 있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고 일단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게 약간 170억 달러 정도의 네. 옵션 물량이고 이게 역대급이긴 한데 평시 같았으면 야 시장에서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 지켜봐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큰 변수 전쟁 이게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 내부에 있어서 옵션 만기 물량이 얼마냐가 지금 별로 중요한 변수는 이제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지? 그쵸. 전쟁 끝나나? 지상군 투입하나? 이게 더 중요한 변수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원래는 5일 줬었는데 이거 이제 10일 그쵸. 주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근데 믿음이 없어요. 사실 그런다고 또 말 안 하겠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좀 짜보면 일단은 만약 예를 들어서 주말에 깜짝 합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 그다음에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시나리오를 한번 좀 만약에 얘기해주세요. 극적으로 휴전을 선언한다. 그럼 이게 굉장한 베스트 케이스고 아까 말씀드린 옵션 만기 매우 소화하면서 아마 진짜 급등할 것 같습니다. 같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지금이 기회인데 그렇죠? 이게 될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되는 거고 유가가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쵸. 당연히 이 돈 다 위험 자산으로 갈 거고 그럼 비트코인이 이제 확 오를 수 있는 근데 전쟁 그거네요. 진짜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은 확 오르기는 쉽지 않다. 쉽지가 않습니다. 만기에도. 오히려 더 심각한 건 만약에 진짜 이렇게 지상군이 자꾸 지상군 파병 규모가 그리고 왜 자꾸 늘어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10,000명까지 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공포스러워하는 맞아요. 것도 그래서 있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협상 거부하고 미국이 보기에는 근데 요거는 좀 가능성이 없는 게 어쨌든 10일까지 줬으니까 그 사이에 일이 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걱정돼요. 서로 말이 다른 것도. 그게 가장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되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미국 대통령 말을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의 말을 전 세계 누구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올라오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원래 올랐으면 모르겠지만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엄청 다를 것 같긴 한데 분석도 사실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진짜 만약에 하르그 섬 점령하거나 지상군 들어와가지고 발전소 타격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둠스데이가 펼쳐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저점 리테스트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6만 달러 찍고 올라왔었거든요. 6만 깨지고 이제 5자, 4자 보러 간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출신 자체가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모두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결정을 할까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저의 희망이 담겨 있는 분석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느냐라고 해보는데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정말 이거는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장기화 됐을 경우에 이런 사태가 장기화 됐을 때 이제 진짜 이 선까지는 가면 안 돼. 뭐 이런 수치가 있을까요? 뭐 지상군 들어가가지고 지금 양쪽이 다 그 D가 없다라는 식으로 전면전으로 가는 거죠. 그럼 5만까지 많이 그 수치까지 한 번 더 찍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좀 여파가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 여파라고 하시면 뭘? 뭐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마음이겠지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내려가게 두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세요? 지금 현재 그 기술적 차트 분석에 따르면 지금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뭐 45,000까지 갈 수 있다. 뭐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지표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때 되면은 뭐 저점 찍고 하면은 뭐 45,000 갈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블룸버그 분석가 같은 건 19,000을 말씀하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있고 이게 다 각자마다 분석이 다른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이 저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주식이든 뭐든 지금은
순간순간 달라서 그렇긴 한데 예전에랑 좀 비교해보면 당장 뭐 그 금 내려가는 것도 좀 달랐긴 했지만 그동안의 전쟁 사태랑 지금의 어떤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좀 흐름이 비슷해요. 비트코인의 흐름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쨌든 과거의 분쟁 사태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23년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있었거든요. 네. 분쟁 발생 한 달 만에 28%가 올랐어요. 한 달. 네네. 그러니까 약간 한 달이 어느 정도의 기점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장기화에 대한. 좀 더 많이 아실 게 이제 22년 러우 전쟁 있잖아요. 네. 침공 직후에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을 때도 보자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6만 3천까지 밀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올라와가지고 막 네. 7만 4천, 7만 6천 테스트하기로 했었는데 러우 전쟁 때를 보니까 침공 직후에는 8% 급락하면서 나스다크가 동조화됐었는데 네. 전쟁 발발 60일로 보니까 S&P 500이 3% 오를 때 비트코인은 32% 폭등했어요. 그때 뭐냐면 러시아 루블화 같이 폭락하니까 야 비트코인이 자산 대피처가 될 수 있다. 기대감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한 거고요.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3천까지 밀렸다가 7만 4천, 7만 6천 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이란에 있는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빼다가 지금 여차하면 이걸 들고 이제 간다라는 자산 회피처, 도피처, 진정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한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격 기대감은 금리 인상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다 무너졌던 거고요.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전쟁이 진짜 그야말로 장기화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전쟁 장기화까지는 사실 그렇게 자산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에너지의 그쵸. 중심이기 때문에 네. 전쟁 장기화 이꼴 에너지 그렇죠. 가격 상승 이꼴 물가 상승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금리 그렇겠죠. 심지어 인하도 아니고 동결도 아니고 인상까지 가게 된다는 요 흐름으로 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라는 어떤 그 요소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고 해도 예를 들면 그동안 못 갔던 게 가게 되면 더 늦게 가게 될 거고 해결이 된다고 해도 그러면 사실 지금 의견이 좀 전문가들도 팽팽한데 말씀하신 대로 뭐 10월에 다시 떨어진다는 데도 있고 연말에 뭐 15만 달러를 말하는 곳도 있는데 해결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연말에 뭐 15만 달러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이세요? 해결이 된다는 전제하에 보자면 그러면 이제 전쟁이랑 이슈를 이제 빼고 이란 사태 이슈를 이제 빼고 네. 보자면 일단 10월 바닥 이거 얘기하신 분들은 4년 주기론이에요. 4년 주기론 보면 10월이 바닥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 좀 무색해지는 것 같긴 해요. 4년 주기가. 근데 이게 저도 네. 약간 4년 주기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 뭐랄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심리로 움직이니까. 맞아요. 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 반감기 때문에 4년 주기론이 나온 건데 사실 초창기에 반감기는 50개를 25개로 공급을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 충격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5개의 를 이제 2.5개로 바꾸고 2.5개를 1.25개로 바꾸고 이런 공급 충격은 사실 이미 1900만 개가 풀린 상황에서 공급 충격 없어요. 지금은 수요가 오히려 결정하기 때문에 네. 4년 주기론 맞지 않지만 네. 4년 주기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4년 주기설에 따르면 지금 10월에 바닥이 올 것 같으니까 이때 팔아야 돼. 혹은 4년 주기설에 따르면 10월이 바닥이니까 지금 사면 안 돼. 10월 돼서 사야 돼. 라고 하면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니까 진짜로 10월 달에 바닥을 찍게 된 상황이 그럴 수 펼쳐지는 있겠네요. 거예요. 네. 지금 많이 또 시장도 안 좋으니까 맞아요. 더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기론적 관점에서 이제 10월에 바닥 찍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15만 달러, 그 네. 낙관론을 펴는 건 시장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관 자금 있잖아요. 네. 기관 자금 유입 본격화될 거다라는 거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펴고 네. 중간 선거 있는데 여기서 뭔가 여러 가지 규제 관련된 친암호화폐적인 그 뭔가 아젠다를 세팅하고 뭔가 뭐라도 어쨌든 표를 얻으려고 하면 뭐라도 뭔가 당근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기대감에 연말에 한 15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투자은행들이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퇴직연금 외 가이드라인 최종 심사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투기성 자산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그쵸. 계기가 되는 거라서 그것도 또 기대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퇴직연금 그 401k라고 하죠. 이게 네. 12조 달러인데 그냥 산술적으로 12조 달러에서 1%만 들어와도 1200억 달러, 180조가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게다가 퇴직연금, 연금은 장기 투자 자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약간 이렇게 탄탄한 버팀목이 돼주는 자금이니까 기대감이 상당하죠. 실제로 이거 된다라고 해서 당장 돈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어제 시장은 기대감에 움직이기 때문에 요게 나오는 것도 사실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기대감에 따라서 그 상승 모멘텀을 주는 이슈이긴 합니다. 이게 매주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망은 어렵지만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했을 때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이 매수 타이밍,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모르죠. 그래서 저는 네. 누가 제일 물어보면 진짜 사실 질문 많이 하죠. 저 지금 제가 너무 약간 배고픈 밥 먹어야지 수준의 답인지 모르는데 이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매수를 시작하기에 여기서 매수는 분할 매수입니다. 정기식 매수. 네.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7만 달러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떨어져서 6만 달러 선까지 가도 나중에 저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약간 투자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보면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충분히 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고 어차피 있거든요. 갈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매수를 시작하기에 그것도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늘 문제죠. 네. 나눠서 네.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엔 나쁘지 않다입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강연에 가서 네. 비트코인 도대체 얼마나 사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들고 가는 비트코인의 비중은 5% 안팎입니다. 5% 안팎. 어떤 데는 뭐 3% 말한 데도 있고요. 네. 좀 공격적으로 부르는 데는 10%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적도 있어요. 저는 약간 좀 공격적인 편에 약간 그 무게를 둬서 네. 그 자기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는 저는 코인이라고 안 하고 비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 할게요. 예, 비트코인을 들고 가시면 전체적인 내 자산을 장기적으로 불리는데 맞는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럴 땐 알트코인은 까먹게 돼요. 이 비트코인이 이러니까 알트코인까지 생각도 못 하게 돼서 이게 비트코인 흐름 따라 가기에도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알트코인은 늘 이제 알트코인은 공부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알트코인은 좀 그렇겠죠? 저 알트코인은 저는 약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매매하는 거다라는 관점이라서 알트코인을 가장 뭐랄까 실패하지 않는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쌀 때 사야 됩니다. 쌀 때. 무조건 쌀 때. 쌀 때. 이슈를 찾아내서 어쨌든 쌀 때 하나를 사놓고 뭐 이런 식이겠네요. 근데 알트코인이 쌀 때요. 아무도 알트코인에 관심 없어요. 지금 저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실걸요. 그리고 알트코인 아마 하는 알트코인 분들도 관심 있을 때는 알트가 비쌀 때일 거예요. 못 사요 또. 네. 네. 아니 그때 사십니다. 사서 물리죠 대체로. 그쵸. 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뭐 각자 의견이 다르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알트코인은 네. 사이클을 타고 가격의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렵기는 하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저희 좀 비트코인 사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